네, 안녕하세요. 교육정책연구소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팀장님께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 연구의 이제 모든 결과를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긍정적 행동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12월 말쯤에 연구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이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문제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앞서 좋은 교사 운동에서 작년에 이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그 위기 학생의 유형에 이제 ADHD가 78% 정도, 반항, 품행장애 순으로 나타났고, 또 학생들의 이 문제 행동 유형을 보면 신체적 공격, 욕설, 교실 이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위기 학생을 무려 87% 가까이 경험한 바 있고, 학급 내에서도 한두 명이 56%, 그리고 3, 4명 정도가 35%로 이 위기 학생 실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정서행동 문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아동 청소년들의 행동과는 달리 이제 우리가 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은 이제 자기 스스로 고통받는 내재화가 있고, 또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외연화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서행동 문제는 이런 내재화, 외연화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하고 이제 갈등사를 겪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것들이 심화돼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제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또 법원 판례가 나타난 걸 봤는데,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이라던가 충돌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이제 제가 그림을 이제 판사가 이제 1인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 것과, 제가 원래는 학부모, 학생, 교원 이렇게 좀 뭔가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그것도 좋지만 또 제가 보니까 요 학생자치 법정이거든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하는, 요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 학교 자치, 또 학생 자치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런 규정이라던가 이런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법적 해결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 그 최근에 입법화된 그 법에서도 학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명확한 기준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법적 분쟁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당사자들의 피해도 있고, 또 학교 안에 이제 그 학급 내에 있는 다른 학생이나 교사 구성원들의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갈등과 충돌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이런 지원 시스템은 학교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최근 조사 결과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 내에 이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 기존 지원 시스템은 이제 예를 들어 위클래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등은 좀 많이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학교에 있는 그 전문 상담 인력도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생활교육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던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학급 긍정 훈육법은 이제 이 두 개 방법이 공통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학생들의 문제 행동의 심각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심각성에 따른 위계적 또는 단계적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 그리고 예방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 PB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BS가 기존의 행동에 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새로운 이론이나 중재 기법은 아니고 행동에 기반을 둔 체계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방법이랑 좀 차별성이 있는 거는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학생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에 맞는 이제 그걸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중재 방법을 쓰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게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이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수학교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후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일반 학교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그 학생에 맞는 종합적인 중재를 하는 것을 이 PB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는 학교 차원, 그리고 학년 차원, 학급 차원 다양하게 구분되고, 실제 교육청에서도 지금 오늘 사례는 학급 차원의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한 사례인데,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학교 차원, 학년 차원도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그 문제 행동의 심각성에 따라서 위기적 단계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이렇게 좀 3단계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중재를 실시하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학교 차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 차원, 학급 차원에서도 이렇게 학급 규칙이나 절차를 지도하고 기대 행동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편적 중재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수 그룹이 발견되는 경우 이제 표적 집단 중재를 통해서 이제 자기관리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 그리고 멘토링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표적 집단 중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관찰 기록과 이런 평가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중재를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이제 교사 스스로 이제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담교사라든가 특수교사라든가 아니면 외부 전문 인력 도움까지 받아서 이렇게 종합적인 팀으로 해서 이 개별 그 학생에 맞는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쳤고요. 요걸 통해서 이제 이후에 초등, 중등 사례를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 문수정입니다.
자리가 참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예,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시대에 학생과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유기학생을 저는 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별이만 교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의 학부모님까지 교실에 그림자처럼 이름처럼 같이 앉아있기 때문이죠. 앞서 박상현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3단계 보편중재, 표적집단 중재, 개별중재 중에서 저는 이제 학급에서 학급 차원의 PBS, 즉 개별중재를 2018년도부터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들은 섬처럼 혼자 있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학급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아이만 콕 집어서 빼와서 문제운동을 행동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중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편 중재와 표적집단 중재, 즉 다른 아이들이 일단은 탄탄하게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학급 공동체 안에서 별이를 잘 받아주고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잘 수정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즉 환경이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중재를 위해서라도 보편 중재와 표적집단 중재를 탄탄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WPBS, 즉 스쿨 와이드 PBS가 이제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들여왔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적용할 때 없더라고. 어떤 책에도 저희 나라에서 먼저 한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교실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그 별이 때문에 제가 계속 하게 되었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특수반에 사실은 가야 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빠는 인정을 하는데 엄마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검사조차 받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님이 5월달에 이혼하셨어요. 한 분은 특수교육 받아야 된다, 한 분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키우게 되신 분은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께서 키우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저희 교실에 데리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저는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 아이를 찾아다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3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제 얼굴이 새카맣게 됐어요. 수업하다 말고 하루에도 12번 아이를 잡으러 가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교실에 붙여있는 모든 그 게시물을 다 떼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낙서를 하고,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니까요. 지적장애,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있었고요. 교실 이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3월 한 달이 끝나고 나서 교감 선생님한테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교육청에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네, 저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제가 2016년 겨울부터인가 해서 2017년 이렇게 1년 좀 넘게 PBS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작동이 되나 한번 해보자 해서 2018년 그 4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지금 오늘은 다 보여줄 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변화의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날 종업식 날 저에게 울면서 달려오셨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사실 놀이치료 받고 있었는데 놀이치료실 작업치료실에서 했던 것보다 학교에서 PBS를 했던 게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이가 교실 이탈이 10월 달부터 완전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보편중재와 표적집단 중재는 그 전에 원래 2015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과 표적집단에게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갈등중재 문제해결 프로그램 등을 작동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이 보편중재는 회복적 생활교육뿐만 아니라 PDC, 사회정서학습 셀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 중재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DC를 그대로 PBS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에 행동중재관님이 2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와서 특수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보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중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반인 학급 교사가 수업하면서 그걸 작동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연구하셨던 최경 선생님하고 저랑 둘이서 이 프로세스를 일반 학급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 다 설명해드리는 어렵고요. 이런 절차대로 했습니다. 저희 연구의 선생님들께 한 달에 2번씩 전국에 있는 20명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번씩 해서 3개월을 전혀 PBS에 대한 이해함이 없이 이론적인 어떠한 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았던 효과를 그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좀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 교재에는 제가 이제 줄글로 이렇게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진인데요. 첫 번째 별이입니다. 이 친구는 문제행동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26년 동안 만난 아이 중에서 가장 문제행동이 심각하게 많았던, 종류가 많았던 아이입니다. 온몸에, 이렇게 몸에 낙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치거나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합니다. 전혀 경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발 주머니에 신발 넣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혀 정리라는 건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면 보이는 건 다 깨부십니다. 깨부시는데 가정 환경을 보면요. 부모님은 엄마는 낮에 근무하시고 아빠는 밤에 근무하시고 아이 양육은 할머니가 하십니다. 일관성 없는 양육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 PBS를 한다고 할 때 아버지께서는 찬성해 주셨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찬성하지 않고 저희 아이의 문제점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엄마를 설득하셔서 이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면서 수업을 방해하던 아이가 이제 정식으로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재능 발표회식으로 저희 반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때 그 노래로 재능 기부를 하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컵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아이가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저거를 다 깨부시는 아이였습니다. 깨부시는 아이여서 굉장히 깨어진 컵이 많았는데 저 모습은 깨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하는 모습, 처음 제가 정리하는 걸 보고 감동해서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색칠하는 모습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별이는 색칠을 하는 걸 정말 죽도록 싫어합니다. 뭔가 색칠한다는 건 인내심을 가지고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근데 그걸 못합니다. 가을까지도 못했습니다. 저게 가을책인데요. 가을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렇게 빽빽하게 색칠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위질은 굉장히 잘해요. 색칠은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선행사건, 이제 여러 가지 중재 방법이 있고 중재 계획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40분 동안 교실에 앉아있기가 목표행동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 일탈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저희 반에 한 달에 한 번씩 재능 기부 파티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친구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피아노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태권도 하고 있으면 막 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러고 다니다가 친구들 방해하다가 이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을 그 아이를 또 잡으러 가야 되고, 이렇게 난장판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전에 그 노래 있잖아요. 너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방해하는 방식의 노래 말고, 너가 생일 파티 그 주간에 너희가 노래를 하는 것으로 기여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처음으로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 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전혀 뭔가를 하지 않는 아이거든요. 숙제도 한 번도 안 하고 뭔가를 기록하는 것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 대답도 안 했던 아이가 그 다음날 8절지 앞뒤로 빽빽하게 가사를 적어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할머니가 키운다고 했잖아요. 트로트하고 민요를 불렀습니다. 근데 성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그게
첫 번째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선순환이 되었던 거죠. 이 아이는 처음으로 아이들한테 박수를 받아본 아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아 나도 뭔가를 박수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점점점 이 아이의 행동이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글과 조정호는 부모님과 함께 행동약속 점검카드라고 해서 행동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매일같이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아이 행동이 좋아지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굉장히 막 적대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1월 그쵸 방학 때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살뜰하게 보살피지 못해서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상담 때도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적극 지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다음 해에도 다음 학년 선생님도 이거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쿨와이드, 그러니까 학교 차원의 PBS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사회적 기술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매트가 같이 사용해야 되는 매트가 있는데 혼자 돌돌 말아서 쉬는 시간마다 저러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전혀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머리는 똑똑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빠도 서울대 나오시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 되면 저렇게 뱅뱅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물건을 막 도장 같은 걸 함부로 만집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이걸 만져야 되는지 안 만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도 얘가 불안정하고 분노 조절이 어려워서 저희 집에 있는 인형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형 만지고 혼자 놉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강박 증세가 있어서 뭔가를 자꾸 만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레이 아트 같은 거를 하루 종일 좀 만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PBS를 적용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약간 그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셨어요. 그거 안 되셔가지고.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학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체크리스트 사인해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랑 같이 둘이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둘이서 했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아이랑 둘이서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개별 중재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용을 했더니 이제 매트 위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정리를 못하는 아이였는데요. 대체행동 개발을 해서 그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체행동 개발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의 물건을 자꾸 만진다고 했잖아요. 도장 같은 거를. 그래서 그 선생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대신에 네 책상을 치우고 와. 아까 안젤라 셀 선생님처럼 상과 보상이 적절하게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강화를 통해서 저희 반에 이제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는데 다 같이 장난감 데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집단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왜 우유 봉사를 우유 당번 해야 되죠? 제가 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되죠? 다 같이 친구들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제가 왜 해야 돼? 막 이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저도 이제 분리수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바뀌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사건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 친구가 약간 강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큐브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큐브와 색종이접기를 이렇게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박수 받고 그런 재능을 통해서 얘도 어떤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친구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서 매트 위에서 큐브와 색종이접기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매트를 친구들한테 개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CICO를 부모님과 한 게 아니고 아이랑 같이 했습니다. 올 때 오늘 잘해보자 체크하고 또 집에 갈 때 오늘 이만큼 잘했어 또는 오늘 이만큼 못했는데 내일 또 잘해보자 이걸 몇 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건강한 관계 맺기가 사실은 방점인데요. 이런 PBS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건강한 관계 맺기도 되고 또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제 관건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선호물과 강화물을 찾으려면 아이를 관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 중재와 표준단 중재가 탄탄하게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과 학교가 일관되게 이렇게 연계될 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 관리자와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BS가 스쿨와이드 PBS 또는 학년 차원의 PBS가 이렇게 구축되어서 이 아이의 행동 변화가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잔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애들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행동을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중재 계획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잔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불필요한 행정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겠죠. 네. 요즘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깃털 하나만 얹어도 쓰러질 것 같다. 교사 신인 만큼 너무나 업무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선생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교사의 전문성은 학폭 처리 능력과 학부모 민원 처리 능력이 전문성을 말해주는 것 같다. 사실은 우리가 전문성이 수업하고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글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PBS가 선생님들께 너무 큰 부담으로 또 하나의 업무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한 관리자와 교육청에서 교사를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문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엄익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PBS 사례를 적용해 봤고요. 제가 물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혹시 물리 좋아하시는 분 한번 네, 있으시네요. 네, 드물죠. 네, 그래서 저희 학급 고3 담임이고요. 그래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위계 학생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학생도 저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이렇게 행동지원 프로세스를 적용했습니다.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기능적 행동평가라고 해서 똑같은 문제 행동을 해도 왜 얘가 이 문제 행동을 할까? 문제 행동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걸 했고요. 중재를 하고 수정 및 재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화 관찰 기록을 했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에 친한 친구에게 친구의 누나 이름을 들먹이며 실명으로 놀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도 이 기쁨이, 제가 이 별이 이름을 기쁨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의 형을 또 놀립니다.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놀린 그런 일화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ADHD 검사를 했습니다. 17점 이상인 경우에 ADHD가 의심되는데 17점, 그러니까 약간의 ADHD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능력 검사지를 시행했을 때는 48점 만점에 29점, 그러니까 위기학생 치고는 사회적 능력이 꽤 괜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항상 있고요. 아세바 진단검사, 선생님들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이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하에 너가 직접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심하진 않죠. 주의 집중 문제가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ADHD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이남 1녀 중 막내고요. 애교가 많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 잘됐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바로 매장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얘가 알겠어요.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인신공격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과목을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과목이 들은 날 아침에 그 선생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앞에 있어도 하고 엄청 큰 소리로 이렇게 비하 발언을 합니다. 말이 지나치게 많고 그리고 놀리다 보면은 친구들과 얼굴 붉히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BC로 이 학생의 왜 이러는지를 적어 보았고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왜 욕을 하고 친구를 인신공격하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이 학생의 그 동기, 목적은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관심, 또 선생님의 관심. 그래서 중재를 해봤습니다. 자, 목표 행동은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언제 그랬느냐? 쉬는 시간 혹은 싫어하는 수업이 든 날에 친구와 교사를 향해 언어적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는 친구들이 웃거나 맞장구를 쳐주죠. 관심을 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야 기쁨아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죠.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중재를 할 것이냐? 선행사건을 조정해봤습니다. 등교 전에 기쁨아 우리 약속한 거 오늘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교실에 들어갈 때 애와 눈을 딱 마주치면서 약간 비밀 신호. 그럼 얘가 그때부터 18살이잖아요. 저를 막 의식합니다. 두 번째, 대체행동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는 제가 있을 땐 욕을 안 해요. 근데 다른 애들이 욕을 막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스티커, 집단보상,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존중 언어 캠페인을 해서 우리 반 이거 다 모으면은 고기 뷔페 간다. 그래가지고 제 돈으로 안 했고요. 서울시에서 희망교실 그걸로 좀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결과 조정. 그래서 보편 중재, 합급 존중 언어 캠페인을 했고요. 그리고 가끔씩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남학생들의 특징이죠. 탁 건드리면 이러면서 욕이 막 나옵니다. 그럴 때는 계획적인 무시를 했고요. 그리고 행동 약속을 점검하고 카톡에 야 오늘 너 몇 점 얻었어. 몇 점만 더 모으면 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랬을 때 9일째부터 이제 실시를 했는데 확 줄었죠. 얘가 사실 제가 24시간 감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조회 시간, 종례 시간, 제 수업 물리 시간 이렇게 세 군데만 관찰을 했고요. 그랬을 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에는 조금 했겠죠. 그래서 학생의 반응을 보면은 공격적 언어 사용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얘가 이제 그런 웃긴 말이나 인신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해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급의 변화. 학급 학생들도 이제 야 이거 다 스티커 붙이면은 고기 뷔페 가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애가 욕하면은 막 옛날처럼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너 때문에 오늘 스티커 하나 못 받았잖아. 이러면서 긍정적 반응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부정적 반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겁니다. 저희 반에 고등학교 3학년 4반 저희 남학교이기 때문에 정신 연령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붙여가지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원하는 건 뭐니? 그렇게 기쁨이에게 이걸 다 이루면 개인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물리 시간에 축구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교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번 그렇게 해볼게. 그래서 물리 시간이 축구 시간이 됐고 또
음료수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서 아이들에게 음료수도 제공을 해주고 이거 기쁨이가 선생님하고 약속 잘 지켜서 한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긍정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예,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교에도 PBS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신속하고 오히려 명확한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특수학생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일단 되고요. 네, 그래서 신속하고 명확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학생들이 여러 명이면 할 수 없을 텐데 저희 반은 좀 특수 케이스로 아주 훌륭한 학생들을 제가 맡았던 것 같고요. 학생 수가 많다면 보편적 중재를 탄탄히 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에도 적용 가능하냐? 그랬을 때 자발성을 허용해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이거 나랑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학생에게 먼저 물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위기 학생이 인정 욕구를 충족하는 데 적합하다.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생의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거의 12년 동안 선생님들에게 혼을 낳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관심을 주면 그 아이들은 충분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목말랐던 학생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문제 행동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15년 차 교사인데요. 15년 전에 신규 교사 때는 저도 체벌을 했습니다. 제가 연두부 교사거든요. 예, 연두부인데 몽둥이 들고 당구대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들고 애들 이렇게 허벅지를 때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벌이 금지됐죠. 상벌점제도 사실은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PBS는 문제 행동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형성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SW PBS와 함께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3년 서울국제교육포럼 주제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네, 학교에서 길을 찾다.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건전한 관계 맺기. 사실은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또 한편 이 와중에 아까 성균관대 이동원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안젤라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와중에 이 길을 교사들이 먼저 찾아야겠다 하고 이 추운 날 이렇게 모여서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다시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하루만으로 이게 길이다 이렇게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지지하고 있고 또 연대하기로 결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길이 조금이라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종합토론에서 미처 다 말씀하지 못하신 것들 우리 연사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꼭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듣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우리 플로어에서 선생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잘 추려서 제가 전달 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분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거의 다 얼굴을 보셨지만 한 분 한 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한영기 교육정책국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종합토론인 만큼 연사들이 다 같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디킨 대학교 필립 라일리 교수님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르펠 초등학교 윌마 컬튼 교장 선생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국립정신과 심리치료사이신 안젤라센 선생님 같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너무 많게 끝나버렸죠. 앞 세션이 교육정책연구소의 박상현 연구위원님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선유초등학교 수석교사 선생님 정효선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개원중학교 수석교사 장홍월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종합토론회 포문을 열면서 저는 발표를 해주신 패널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학교에서 길을 찾다이고, 네,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했고 건강한 관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학교 공동체가 길을 나아가면서 네, 그 학교 안에서 가장 먼저 부여잡아야 할 가치를 두고 그 길을 가야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좀 거시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그냥 답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발표해주신 연사님께 패널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우리 함영기 정책국장님께 교육정책국장님께 전체적인 발표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들으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바로 교육활동포를 담고 있는 국의 국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여름에 아주 혹독했던 그런 경험들을 마주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종합대책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지금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내년부터 이제 법이 바뀜에 따라서 현장에 시행되는 것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참여를 해서 끝부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듣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제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면서 했던 생각과 아주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스스로도 좀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사항들은 교육부와 중앙정부와 국회에 무슨 법이 문제이니 그 법을 고쳐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학생의 분리와 상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시급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9월 달에 기자회견 할 때도 이 말씀을 살짝 비추긴 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학폭으로 인해서 아이들, 부모와 부모까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교사와 학생까지도 그 법적 쟁송을 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 보자,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제 교육 공동체를 가꾸어 보자 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물론 그때는 이제 현장 선생님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때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제 여기 와서 끝부분 여러 말씀들과 또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것에 관한 작은 해답이라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것은 바로 교사와 학생의 어떤 건강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학생 행동이 교정이 되고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학부모와의 그런 사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청의 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가서 큰 상황으로 번지기 전에 선생님들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경험들을 하시고 사례를 공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뜻깊게 들었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을 모셔서 잘 반영을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죠. 네.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연사 선생님들께서 순서 없이 자유롭게 준비가 되시면 먼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안젤라 쌤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계셔서 공교롭게도 네, 먼저 부탁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발표를 하려고 든 건 아닌데요. 저는 아주 짧게 할게요. 나중에 다른 질문도 있는 거죠. 예,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것은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인데요. 이건 나만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정말 유감이고요. 또 저도 학부모다 보니 여러 갈등으로 고민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갈등은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사회에 나가면 더하다. 지금 그나마 안전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박수가 나오네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네, 넉넉히 쳐주십시오. 네, 우리 라일리 교수님, 또 교장 선생님 준비되시면,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That is a very tough question. And you need to remember that that's a very tough question and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to answer. So with all of the best research and all of the best implementation plans of new policies and things, one thing you're going to have to do is be courageous and hold your line, because things might get worse before they get better because of what you've done. And they're going to get worse because things tend to have a dip when you change. But they dip and then go up a lot. So when people are used to dealing with teachers and with students and with each other in a particular way, and you suddenly come in and change those things, it creates a lot of uncertainty. And the uncertainty means that there will probably be a bit of an increase in some behaviours that you really are trying to suppress. And that's where you have to be brave and courageous and hold your line and keep going. At the same time, how does a teacher deal in the moment with a situation that is intolerable? So we have to give freedom within each school for principals and leadership teams to intervene in ways that are appropriate, and so the policy settings for that need to be clearly articulated so that everybody knows what will happen, at least on the staff. The children won't know until they transgress and they'll find out. But every staff will know, if this happens, this sort of response will happen. And then everybody can do those responses in a calm, more measured way. They can respond to situations, not just react. So you have to kind of hit the problem at both ends at the same time and hold your line. And it won't be easy. And we have done some of this in Australia over the last 15 years, and the one jurisdiction that really did this probably the hardest and most sustainably has shown the best improvement in terms of principals' mental health. So it does work, but this is 15 years worth of work and implementation.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So, belt up, everybody. It's a long haul. I think, just building on Angela and on Phil's comments, which I endorse both very strongly,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We talked about the principal as a secure person. I think the principal does have a responsibility to communicate strongly with the school community. Now, building on Angela's comment, as a parent, you only want they want the best for their child. They're only thinking about their child, but they do want the best for their child. And I think that communication, whether you have a newsletter or however you communicate with your parents, is really important to articulate what the expectations are. We all want the best for the children. I want the best for the children, the teachers too.
if you have a problem, this is the way that you need to approach it. Okay, so please don't come to the teacher's door right 2 minutes before the lesson and expect to see the teacher, because the teacher is preparing for the class. You need to make an appointment to speak to the teacher. What are the rules in your school? What are their expectations of how you want the parents to behave? And I think that you need to articulate that within a feeling of, we all want what's best for the children. We all want the children to do well, and this will actually support us all the most. Now, you will have the angry parent. I have the angry parent as well. Mostly I try to just listen to them until they stop talking. If your principal and assistant principal can help you with that, I think that it's a very good thing. It's very hard for the teacher to be expecting to manage a difficult parent, particularly when it's an unexpected thing. With emails, okay, an expectation, you can send emails to the school, but they won't necessarily be dealt with the minute that you send it. I agree with Angela. You need to put those boundaries in place and say, oh no, right now, I'm not going to read the email at 10 o'clock at night. We will deal with it in time. So for parents to have that expectation, but also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leaders of the school to be out with the community and making relationships with them. So for example, this wouldn't happen in Korea, but in my school, we've got a funny little school crossing before the real school crossing. It's on the school ground, but cars can still drive through there. So we take it in turns to go out there with the crossing stick. I know it's hard to believe, but I go out there with a stop sign twice a week when I'm on duty, and I do that little crossing. And so I see all of the parents and I see the children. I can't tell you how often a parent stands at the side of the crossing and says, just wanted to ask you about, and I can answer the question then when it's a little problem. They're only going to come inside if it's a big problem and with shouting. But if you can build that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answer the little problems by making yourself accessible, it's a really positive thing. But I agree with Phil, it takes a long time to build the community expectation, and then put that in place so that you are respected. I expect to be respected. This is your point, Angela, as well, isn't it? I expect to be respected. You expect to be respected. Stand back. Okay, what is the deal here? I'll make an appointment time for you and I will listen to you, but I'm not listening to you if you're going to shout. I think, you know, it's a two-way street, but it's an education of the community issue for me. It's not to say it doesn't happen, it does. 저는 좀 교사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공동체성을 위한 가치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그 공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독서 모임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관계 맺기를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셨는데요. 한 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감은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나왔던 말이지만 서희초 사건이 있었을 때도 나는 당신입니다 라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죠. 공감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게 저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 덧붙이고 싶은 말이 공감이란 건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능력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생각인지 어떤 심정인지 내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하면서 그런 엠퍼시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 심리치료사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면 피곤하지 않나요? 기빨리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페셔널 엠퍼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정말 유가민즘은 그 기본적인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구걸하는 게 아니다. 어디를 가서도 한국의 포스터를 보면 구걸해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감정적으로.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아주 유감인 점은 제가 한국 대사관이랑 일을 할 때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일단 민원을 상대하는 그 스타프가 있어요. 높은 직책은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을 매일 일상에서 대하는 분이죠. 그분의 업무가 너무 과다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정신과적 문제로 난동을 피우고 막 때를 쓰는 그런 사람까지 본인이 마치 심리치료사인 것처럼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 그러면 윗선에서 나를 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과도한 책임을 지다가 잘못되면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지 않느냐. 그런데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무슨 문제가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손님은 왕이다가 대사관뿐만 아니라 병원, 경찰, 교직에까지 너무 팽배해 있다. 근데 폭군이다. 내가 세금을 내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 지나치게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폭군이죠.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다. 세금을 내니까. 그럼 고용주인 거죠. 그러면 악덕 고용주인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 기본적인 그런 인권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입을 해볼 때도 제가 아까 PBS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인지행동 심리치료 행동수정이랑 너무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도 PBS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사람의 행동을 쫙 나열해 봤을 때 행동 기능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Behavioral Analysis. 그게 여기 기능적 행동 평가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딱 나열을 해서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 심리적인 이득도 포함되죠. 관심, 회피, 예를 들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런 자기 효능감도 될 수 있고요. 얻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PBS에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걸 얻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하는 건데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상과 벌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강화시켜준 거죠. 긍정적인 행동을. 그런데 딱 보면 연두부형 교사가 되면 막 쪼르고 떼쓰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부모의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다 들어줌으로써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해요. 보상을 줍니다. 잘했어요. 상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합니다. 그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행동 수정을 할 때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점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질문이랑 연관이 되겠지만 이렇게 어떤 원칙대로 할 수 있으려면 경계를 설정하고 기대를 조절할 수 있으려면 일단 교사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에 힘을 줘야겠죠. 그런 시스템이 받침이 돼야 된다. 아마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지행동 심리치료사와 교사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NHS에서는 저희도 내담자를 많이 다루면서 휘둘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를 보호하냐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해진 순서들이 있는데 사실 연사들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흐르는 대로 좀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방금 안젤라 쌤 선생님께서 정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박상현 박사님 조금 있다가 제가 기회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양해를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뒤에 질문을 또 제가 더 드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교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교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이것을 헌신하겠다고 하시고 애써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우러러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저러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체제가 정책이 무엇을 더 많이 해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다음번 포럼에서는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운 좋게 영국에서 또 프랙티스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가 계시고 또 호주에서 또 실천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래도 가장 먼저 제도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이것은 좀 마련이 돼야 교사도 노력할 수 있다. 교사가 활기를 피면서 이 노력들을 학교에서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가장 먼저 좀 마련됐으면 하는 정책, 제도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유롭게 또 끼어들어서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네. We have strict policy in our country about people's behaviour. We can, if a parent is behaving badly, we can take out an intervention order with the police and they will not be allowed to come onto the school ground. So it is not appropriate for parents to behave inappropriately, particularly in a physical sense. I'm sure that doesn't happen. But yes, we can take out an order which will prevent the parent coming onto the school grounds at all. It's quite serious. I haven't had to do it myself, but I have had to ask people to leave, and mostly they've respected that and left. But yes, do you want to add anything about that, Phil? Yeah, this policy came out of a whole lot of work that we did that started 15 years ago when we were doing this research showing the mental health of principals was plummeting. And one of the things that the department did at the time, which was very sensible, was ask the teachers and ask the principals what they needed. Because policies are all very well to be written in the central office somewhere, but if they don't understand the nuance of how it will be implemented, they can often, with the very best of intentions, write really bad policy. So you need a committee that has a range of teachers from a range of school types who can be co-opted or seconded probably into the department for months or a year or however long it's going to take you to do it, to work through those policies, because they will think of all of the practical implications very easily because they're classroom ready. And they go, well, that won't work, this will work, oh, that's a good idea. They'll also vent a bit. They'll say, we should be able to have those parents arrested and taken away and never see them again, and you've got to let that kind of wash over you a bit. But the best, the answers are all in this room. All we have to do is ask people. We've been doing a lot of talking at them. We need to do more listening. And if you do that, I think with the best policy minds, the best research and teacher input, you will come up with really good policy that is very easy to implement. It's not going to change the background culture where parents are really getting very anxious and wanting the best for their child and pushing, and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that's always going to be hard. But there will be ways that you can deal with them. And it's that, as Wilma said, keeping the message positive. We all want the best for your child, but we want the best for every child, not just your child.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요. 특히 물리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럴 때는 경찰을 바로 불러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계약 자체가 교사와 학교 혹은 그 관할구청 있죠.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할 때 그 학교는 교사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교사는 duty of care 있죠. for children. 근데 그런데 교사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교사를 보호할 duty of care, 케어의 의무가 있어요.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경찰을 불러서 소송이 간다, 그렇게 해봤자 위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필터링돼서 케이스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일단 인권법을 기초한 그런 괴롭힘 방지라든지 그런 여러 법령이 있죠. 심지어 정신과에서는 정말 필요한 경우, 내 생명의 위협에 느낄 경우에는 무력을 써도 된다. 최소한 한에 꼭 필요한 경우, 그런 법령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30명을 지키려면 내가 다치는 그 30명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탄탄하게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교치, 퍼미스 있죠. 정책 다 적어놔요. 다 있어요. 예를 들면 complaint procedure, 불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 예를 들면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를 한다.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선임 선생님, 그 다음에는 교장,
그 다음에 가서야 뭐 교육청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프로시저가 쫙 있어요. 예, 바로 건너뛰고 소송하는 거는 본인한테 불리하죠. 그 프로시저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학부모 모든 분들이 학교를 시작할 때 내가 원해요. 그 프로시저 보고 싶어요 하면 볼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하고요. 또 시작할 때 그런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대를 조절하고 경계를 설정하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혼자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연두부영을 조장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런 점이 있고 또 영국 심리치료사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상황에 그리고 교사의 상황에 100% 대입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얻지는 않을까. 예를 들면 모든 심리치료사는 보험이 있어요. Professional Indemnity라고. 만약에 소송에 걸리거나 하면 도와줍니다. 예. 아마 교사도 있을 거예요. 영국에서. 그런 교사 개인의 보험, 고용주가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학교와의 계약에서 내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계약사항이 들어가고 또 뭐 노조라든지 교원 노조라든지 그런 단체가 교사가 만약에 학교와 분쟁이 있고 뭐 보호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소통 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희 딸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무실 안에 격리 일원화가 되어 있어요. 부모들이 언제든지 전화를 해도 되는데 격리팀에 가요. 그래서 그 격리팀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시간이 있을 때 연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격리팀도 그런 verbal abuse라고 하죠. 욕이라든지 그런 인권침해를 당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도 경찰이라든지 정말 심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겠죠.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소통을 할 때는 꼭 학교 계정 이메일로만 합니다. 개인 이메일 할 수 없어요. 개인 전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희 내담자에게 절대 개인 전화를 가르쳐주지 않고 NHS 내신가 아무튼 그 있어요 계정이. 그 계정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격리랑만 이야기를 합니다. 급한 경우. 그리고 또 카톡방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도 왓츠앱이 있어요. 저희 아이. 근데 그 학교 인증이 된 카톡방이에요. 그래서 학교 스타프 한 명이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모욕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것도 죄가 되겠죠. 기본적인 인권적인 측면에서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슈퍼비전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저의 인권 침해를 하거나 힘들게 하는 내담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저희 슈퍼바이저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정말 인권 침해가 심하게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나를 해치려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안 봅니다. 안 볼 수 있어요. 또 피어 서포트 같은 거 있죠. 동료 교사와 함께 서로 서포트 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기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내담자를 보면 이거 선생님들이 워낙 행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담자를 보게 되면 저는 IEPT라는 곳이거든요. IEPT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기록 시스템. 그러니까 장부죠.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테크닉을 커버했고 그리고 다음은 어떤 플랜이다. 이런 거를 다 쓰진 않고요. 요약해서 전국 IEPT에서 다 쉐어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환자를 보고 나서 24시간 내에 써야 합니다. 실시간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되죠. 그런 것들이 사실 나를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누구나 가서 그냥 쉐어한다니까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지 그건 아니에요. 그 이해 당사자 꼭 봐야 하는 사람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누군지 기록이 남습니다. 내가 수정을 했다면 기록이 남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고의 경중이 상중하로 나뉘겠죠. 거기에 따라 데이틱스라는 게 있어요. 사고 기록부, 그것도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최대한 빨리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가, 책임은 누구에게는 책임 소재까지 다 나오게 되죠.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관찰 대상이 있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자꾸 교육활동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다가 정 어려우니까 이거는 도와주세요라고 혹시 수동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동적으로 좀 그런 방지책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혹은 엑스트라 도움을 받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가 고용하는 정말 중요한 국가 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관점의 변화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언제든지 또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an I just talk about that one, because that's a really good one. With very great respect, it doesn't work, because you don't have one incident in a day. You might have 6 or 10, and each one of those takes you an hour to write out the report. And principals said to me, I just don't do them. It's too hard, I can't do it. I can't do any other part of my work if I report that. So there has to be a different way. It has to be, I think, just referred to the police and then that's it. It's over at that point. Because you're right, it's a human right. There's nothing to discuss, there's nothing to do anything. It's just it, over. And then they have to, outside the school, work out a way to come back. They should be writing the 10 pages of how they're going to come back to the school, rather than you writing the 10 pages about why they shouldn't be there. So, and probably a lot of teachers here would know that same thing. You can get so many incidents in a day that you think, this is too hard. It's not even what I do. I'm not a lawyer. Because that's the other thing, is lawyers then pick over them and say, well, that's just a value judgment. That's not really a fact. The student comes back. So this is really tricky. That's why you need teachers in the room when you're writing these policies, because they'll tell you those things straight away. And you won't go down the path, because we did that problem in Australia. We thought reporting will fix it up, and it didn't. It just made it worse. How do you collect that? It's very difficult. 일단 학교에서 그런 사건 사고라는 게 일단 병원에서와 환경은 다를 거예요. 일단 성인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 사고가 또 크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뭐 자잘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뭐 많긴 하겠죠. And one at a time too. Not 25 at a time. 하루에 25개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혼인 전에 부부 교육을 받죠. 저희는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전에 학부모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안젤라 쌤 같은 선생님을 모시고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에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어떤 에티튜드를 취해야 되는지 학부모들이 알고 학부모답게 세팅이 돼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을 바라볼 때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57세 되신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수업 컨설팅을 하고 공개 수업을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수업 에세이, 수업 철학을 읽다가 제가 혼자서 울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직업에 갔다가 순위고사가 부활되니까 겨우 마지막 차를 타고 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첫 문장이 이겁니다. 나는 학교가 좋다. 말로는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사실 내 속은 학교가 공기고 학교가 밥이다. 살다 보니 눈물이 뚝 떨어지도록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아침이면 학교를 가야 했기에 삶은 이어졌다. 학교의 바쁜 하루가 오히려 고민거리를 멀리 치워버릴 시간과 공간을 내게 주었다. 어느 날 미스터 트롯 경연을 보는데 와, 쟤들 진짜 프로다. 저게 프로지 라는 생각이 휙 스쳐가며 문득 가슴이 쿵쾅거리고 뭔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32년 교사 생활에 난 과연 프로인가? 진짜 프로가 되고 싶다. 정년까지 딱 6년이 남았다. 프로 교사로 프로답게 남은 시간을 살아내고 싶다. 이 글을 읽다가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자꾸 자기 연민 또는
학부모는 늘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면 그곳에 교육이 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이 들어서야 되고 교사를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교사가 그 틀 안에 갇혀서 늘 아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까요? 그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연인 장홍어를 국가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인 장홍어를 교육청에게 당당하게 보호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 당당히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프로인가? 나는 몸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인지, 협력적으로 동료들과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교 안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끝없이 자문하며 성찰하며 정년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배 교사들에게 우리가 단단해져야 어떤 정책이 와도 결국은 나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 될 거야. 그냥 정책만 갖고 되지는 않아 라는 말을 합니다. 결이 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학부모 교육하는 건 반드시 관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울리실 뻔 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참으면서 울면 안 돼 하면서 참았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직 생애 단계를 보면은 그게 대한민국 교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초임에서 한 5년 정도를 실은 교원 양성기관에서 잘 배웠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시간을 겪는데, 그것을 비겁하게도 저희 학자들이 swim or sink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헤엄쳐 나오던가 깔아앉던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학생만 두고 봐도 사실 그랬었는데, 전통적으로 지금은 우리의 교육 범위가 학교 밖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도 사실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시대이고, 지방교육 자치한 지 30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끌어안고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관계 맺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성인들과, 그죠? 반드시 우호적이지만 않고 반드시 건강하지 않은 성인들과, 또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과거의 아픔을 갖고 있는 성인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께 고언을 간단하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박상현 박사님께 지금 연구 재원에 벌써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PBS 우리 하려면 어떤 정책이 가장 먼저 필요할지,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 듣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발적으로 교사 개인이 이제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안상진 팀장님께서 이제 뭐 가이드북을 개발을 하고 지금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뭔가 생활지도 관련 뭐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그런 거를 제공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까 문수정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사가 개인이 하고 그 학생이 또 내년에 다른 학년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학교급으로 바뀌면 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교사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그 PBS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이 학교 내에 이제 앞서 학교 차원 PBS를 얘기했는데, 요 교사 개인의 책임이나 역량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학교 내에 이런 PBS를 할 수 있는 이 철학이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관리자, 교감 선생님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제 이 행동 PBS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려는 노력, 아까 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연수 체계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중요한 게 앞서 이제 PBS가 이제 기존의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이런 거랑 또 차이점이, 요 중요한 부분이 문제행동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까 안젤라 쌤 말씀하셨지만 요 관찰 기록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좀 지금 그 보조 인력이 좀
교사 개인의 관찰 기록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의 학습 지원 튜터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지금 기초학력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학습 지원, 중학교도 그렇고 학습 지원 튜터를 이제 그 문제 행동 있는 학생에 좀 붙여서 그 학생들 관찰하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사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그런 걸 좀 계획하는데, 요런 좀 보조 인력을 이 학교마다 좀 이렇게 좀 확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앞서 위클래스가 뭐 이제 초등학교에 좀 많이 부족한데, 요런 전문 상담 인력도 좀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 이 교권 보호에 대한 거가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에 교사가 책임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권 보호하기 위한 그거를 좀 정확한 지침, 아까 제가 정당한 생활지도가 뭐냐 할 때 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나 헌재 판례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예전의 판례에 비하면 이제 그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판례가 좀 교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판례는 지금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발표를 할 때 상과 별에 대해서 명확해야 좋은 행동은 계속 강화할 수 있고 나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적절한 벌도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디텐션이라든지 좋아하는 활동, 예를 들면 나가서 놀이 시간 10분 브레이크 타임 없기,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학칙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고, 그것을 금지된 걸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러면 교사의 리더십은 정말 어디 있는가? 행동 강화,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역량을 강화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만, 또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도 또 중요하지 않은가? 체벌까지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상응하는 적절한 상벌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또 입장에서 나와서 여러 말씀들을 듣고 이거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면서도, 또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 이런 고민을 하고 뭐 이런 책을 써보고 했던 입장에서 나도 자유롭게 막 발언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막 생기거든요. 한편 이제 오늘은 뭐 국제교육 포럼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모든 방법들을 관통하는 원리에 대한 각국의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들으면 조금 뭐 해법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시원한 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주는 뭐랄까요, 뭐 함정이라고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개별 방법이 주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의 교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우리가 PBS에 대한 사례와 그런 방법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학교 돌아가면 바로 이거를 적용해야지라고, 한국의 교사들 수준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비교하시고 또 여러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들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교사는 사실은 교수 학습의 전문가이고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전문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교사의 독특한 효능감을 느끼고 교사가 효능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갈 때 그게 학생들에게 전이가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매뉴얼도 좋고 어떤 지침이나 방법도 좋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지만 나의 지금 어려움이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꼭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데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반성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호주나 영국에서 나온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또 이 서울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원안심보험, 소송비 지원, 치유지원 서비스, 경호 서비스, 선지원하고 교원안심보험, 녹음가능 전화기, 고발 처리까지 오늘도 한 건 저희들이 고발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 사실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도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교육행정 서비스 같은 느낌이 덜 드는 게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정책을 마련하면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만 해도 뭔가 교육청이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능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서비스 쪽으로 눈을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들을 당연히 강화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선생님들께 이거를 제대로 알리고 또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빠르게 교육청에 부담 없이 연락을 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 네, 해주시면 꼭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현장에서 온 질문으로 1300개 초중고등학교의 안전기지로 교육청은 어떻게 체감 지수를 높여줄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더해서 느껴지는 그 안전기지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지금 제가 드려놓고는 회수하지 못한 답변도 많고 해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주최 측에서 저희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10분 초과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길을 찾는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젤라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 우리가 계속 해내지 않았냐, 갈등이 있었고 어려웠지만 해내지 않았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포럼에서는 조금 더 분명해진 길 속에서 기뻐하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두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